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4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앞선 2시간 동안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펼쳐진 다양한 사건들을 살펴보며 이 과정에서 성립된 중세 서유럽 세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는 고대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동로마 제국은 흔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동로마 제국이라는 용어는 서로마 제국과 구분하는 것이고,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 제국과 우리가 오늘 배울 시기의 역사상을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둘 것은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용어는 후대의 학자들이 중세의 로마 제국을 고대의 로마 제국과 구분하기 위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을 따서 임의로 붙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리는 동로마 제국은 고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국가였고, 당대에는 로마, 동로마, 비잔티움이라는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멸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로마 황제라는 직함을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었고, 같은 시기의 서유럽인들도 역시 동로마 황제를 로마인들의 황제로 지칭하기도 했죠. 그러니 비잔티움 제국이란 표현보다는 동로마 제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고대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한 후 1000년의 세월간 변화한 제국의 모습은 고대 로마 제국과는 분명 구별되는 특징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용어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독자적 역사를 이어간 동로마 제국의 시기를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도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잔티움 제국이 이전의 로마 제국이나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점만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하며 약 1000년간 더 유지되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7세기 이후 급성장한 이슬람 세력에 맞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게르만 문화를 토대로 발전한 서유럽 세계와 경쟁하며 서유럽 세계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되어 있던 서유럽 세계와는 달리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교황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신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로 여겨져 정치적,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는데요. 당시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대주교를 임명하고 종교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가 존재하긴 했지만, 이 대주교 또한 황제의 권위 아래 존재했던 것입니다. 모든 로마 제국 영토의 정당한 지배자를 자임했던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과 계속 갈등했던 것도 이런 속내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로마 제국의 마지막 번영을 이끌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이후 이 도시는 새로운 로마이자 제2의 로마라는 의식이 뿌리내렸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동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모든 도시의 여왕, 세계의 부의 3분의 2가 모인 곳이란 별칭은 이 도시가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는 이제껏 서유럽 지역에서 출현한 게르만 왕국과의 전쟁을 피하던 제국의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게르만 왕국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으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로서 옛 서부 속주를 게르만족으로부터 탈환하고자 한 것이죠. 그는 서고트족이 지배하던 에스파냐 남부 지역을 공격하여 일부를 점령했으며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본토, 시칠리아, 코르시카 등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지중해 전체를 다시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애써 획득한 영토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위협과 흑사병의 유행에 직면하며 그의 사후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법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공화정 때부터 제정된 법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수많은 법이 서로 충돌하며 난립했는데요. 제국을 재건하고자 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장에선 제국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라도 수많은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0년 분량의 판례를 집대성한 법전을 편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의 법령을 총정리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편찬되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7세기 이후 비잔티움 제국이 수많은 외침에 시달리는 혼란 속에서 후대의 실정에 맞게 변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전은 12세기에는 서유럽으로 전해져 로마법 대전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 합리적 성격 덕분에 서양법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 중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경탄을 선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소피아 성당의 건립입니다. 그 어떤 성전보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우길 원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데요. 1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되어 채 6년도 걸리지 않아 당시까지 사상 유례가 없는 광대한 규모의 대성당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당시 세워진 그 어떠한 건축물보다도 광대한 실내 공간을 가진 건물로 이 성당은 16세기에 에스파냐의 세비야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 최대의 성당이기도 했습니다. 완공 이후 성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주교자가 위치한 정교회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비잔티움 제국 역대 황제와 황후의 대관식을 비롯한 중요한 의례가 거행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소피아 성당은 모스크로 바뀌었는데요. 성당 옆에 보이는 4개의 첨탑과 내부의 아라베스크 문양은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성소피아 성당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세속주의를 내세우는 터키 공화국이 들어선 후 종교시설이 아닌 박물관으로 개방되면서 이스탄불의 명소가 되었는데요. 최근 터키 정부가 이를 모스크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적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재정복으로 넓어진 영토는 훗날 비잔티움 제국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본인이야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고 지켜낼 만한 역량이 있었지만 후대 황제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사후 이민족의 침입이 이어지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그들의 왕국을 세웠고 순식간에 서아시아 지역을 넘어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베리아 반도까지 차지한 이슬람 제국에게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을 빼앗겼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력이 차지한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 영토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보니 제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죠. 이후 슬라브족이 동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자 또다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 외침이 거듭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습니다. 군관구제는 전국을 30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준 제도이고 둔전병제는 군관구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주고 이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도였죠. 앞선 두 제도 덕에 비잔티움 제국은 9세기 후반부터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겼던 영토 일부를 회복하는 등 부흥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유력자들이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둔전병제가 무너지고 황제권도 약화되었죠. 또한 11세기에는 다시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거세지는데요. 특히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으로 아나톨리아 지역을 빼앗기면서 비잔티움 제국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서유럽 세계에 구원을 요청했는데요. 서유럽 세계의 황제부터 수많은 국왕, 제후들이 이에 응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비잔티움 제국 측에서는 구원 병력을 보내주는 정도를 기대했던 것인데요. 황제에서 제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지역의 유력자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면서 십자군 전쟁 기간 내내 비잔티움 제국은 이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직접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세워 반세기가량 이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입장에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었던 거죠. 결국 국력이 급속히 약해진 비잔티움 제국은 대부분의 영토를 잃어버린 채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만을 지키며 겨우 명맥을 유지해갑니다. 그러나 천혜의 요새인 콘스탄티노폴리스도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인 메흐메트 2세에게 점령당했고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동서분열 이후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진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적 특징과 비잔티움 제국이 그 지역에 끼친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등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가 주로 쓰였으며 그리스 고전의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져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이 보존될 수 있었죠. 이러한 고전 연구의 성과는 서유럽 세계에 전파되어 훗날 르네상스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리스 정교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분되는 동로마 지역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교란 올바른 신앙이란 뜻으로 정교회라는 말은 올바른 신앙의 교회라는 구성원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보면 옛 서로마 지역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동로마 지역의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로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적 특징은 건축과 미술 분야에서 잘 나타납니다. 비잔티움 건축은 외부의 웅장한 동과 내부의 모자이크화가 특징인데요.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성 소피아 성당은 정사각형의 벽 위에 웅장한 돔을 올리고 내부를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했습니다. 그 밖에도 금은색 공품, 상아색 공품, 유리 제품 등을 통해 비잔티움 예술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잔티움 문화는 슬라브족에게 전해져 러시아와 동유럽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럽의 동북부에 살던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 내로 들어와 살면서 비잔티움 제국 문화에 동화되었죠.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 출신의 키릴로스 형제가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만든 슬라브의 알파벳인 키릴 문자를 사용했으며 키릴 문자로 번역된 성서를 바탕으로 그리스 정교로 개종했습니다. 사실 지금 살펴본 내용은 슬라브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슬라브족은 크게 보면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구분되는데요. 각각이 자리 잡은 지역에 따라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슬라브족은 크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자리 잡은 동슬라브족, 폴란드와 체코 지역에 자리 잡은 서슬라브족, 발칸반도 유역에 자리 잡은 남슬라브족으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슬라브족은 앞서 지적했듯 그 세력이 자리 잡은 지역의 기존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독자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서슬라브족의 경우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로마 가톨릭교를 수용하고 라틴 문자를 사용한 반면 동슬라브족과 남슬라브의 세르비아인은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스 정교를 수용하고 키릴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슬라브족이 다수 거주하는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주요 국가 두 곳을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예프 공국입니다. 키예프 공국은 원래 노르만족 출신이 동슬라브족의 터전 중 하나였던 키예프 지역을 차지하고 세운 나라로 노르만족 출신의 지배층들은 점차 슬라브족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존속한 키예프 공국은 세력을 확장하며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키예프 대공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녀와 결혼하며 그리스 정교를 수용하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안정화시킵니다. 이후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문화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쓰인 키릴 문자가 바로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키예프 공국은 13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 몽골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몽골은 러시아의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 곡물과 세금을 바치고 몽골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요했는데요. 이때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의 침입에 저항하지 않고 지배를 인정하여 몽골로부터 대공의 칭호와 다른 공국들보다 월등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지배 아래에서 크게 성장한 모스크바 대공국은 이반 3세 때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반 3세는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이자 새로운 로마라 주장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 마지막 황제의 조카딸과 혼인을 함으로써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자이자 그리스 정교의 수장임을 자청한 것이죠. 또한 1480년에는 몽골과의 주종관계를 공식적으로 종결했으며 러시아 전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이반 4세는 짜르라는 전제군주의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로써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의 변천과 비잔티움 제국이 동유럽 지역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진 비잔티움 제국을 1시간의 수업으로 정리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귀족, 사제, 관료, 군사령관, 서민 등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 라틴, 슬라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랍, 튀르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던 다민족 국가로서의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떠올려 보면 수많은 민족이 함께 공존한 제국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을 한 가지 지적하면 비잔티움 제국이 주변의 다른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세 서유럽 세계와 전체 크리스트교 세계에서의 우열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서아시아 세계와 이슬람 제국과도 수많은 교류와 충돌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지중해의 요충지를 차지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제국이 10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저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바입니다. 이 저력은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러시아와 동유럽 세계에 이어져 그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십자군 전쟁을 시작으로 중세 유럽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 이슬람 세계, 즉 지중해를 둘러싼 세 세력이 뒤엉켜 충돌한 사건이었네요. 그만큼 지중해 세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을 텐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